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파의 심층분석 새해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휴 때 이상한 걸 봤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사진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서울구치소 앞에서 태극기 애들이 윤석열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윤석열 뒤졌나요? 윤석열이가 감옥에 있는데 제사상을 왜 차리나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뭐 아니 설날 차례상은 죽은 사람한테 차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세배는 왜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윤석열 팬들이에요? 아니면 뭐 안티야? 뭐야? 제사상은 왜 차리는 거예요? 응? 아, 절도 한 번, 두 번, 반절. 이거 장례식장에서 하는 절 아닙니까? 이게 안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왜 하는 거야? 뭐 저 떡국이야 뭐 안에서 먹던 거.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얘네 윤석열 지지자 맞아? 어? 윤석열 지지자 맞아? 제사를 왜 지내는 거예요 도대체? 어? 이해가 안 가요. 어? 하여튼 제가 올 연휴 때 명절에 가장 웃긴 장면이었어요. 곧 사형당할 걸 예감했는지 저런 짓 왜 하는 겁니까? 재밌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2월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2월이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다 정치 구단이지만 제가 쉽게 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9월부터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임시국회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2월은 정기국회가 아니니까 임시국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현안 질의, 뭐 입법상. 그래서 2월 임시국회가 언제 열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추경 문제. 이재명 당대표도 얘기하시는 추경 문제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추경에 국힘당이 계속 이재명 당대표가 추경하자, 추경해야 된다. 왜 그러면 워낙 지금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 민생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국가가 돈을 좀 풀어라라는 뜻이죠. 그때 이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게 이제 지역 화폐 25만 원씩 전 국민 이렇게 좀 뿌려서 내수 경기를 좀 살리자고 했더니 어떤 국힘당에서는 저게 이재명 표 뭐 선심 쓰기 뭐 추경이다. 그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누가 봐도 여러분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예요. 경제부총리가 당연히 지금 추경이나 여러분들에게 경제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타이밍이에요. 추경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때를 놓치면요, 그 돈을 국가 재정으로 집행했을 때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꽁꽁 얼어붙은 민생 경제 내수 시장을 지금 적절한 시기에 국가에 돈을 풀어서 조금이나마 내수를 활성화시키다 보면 사람들이 좀 숨통이 트는 건데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데 추경호는 누구죠? 최상목이는 기재부 장관이 맞나 싶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오죽하면 그래 그러면 니네가 내가 얘기하는 어떤 지역 상품권 그거를 문제를 걸면 지역 상품권 포기하겠다. 추경이라도 빨리 하자. 지금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포용을 진짜 내가 물러서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얘기하는 지역 상품권도 포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걸 하나 제안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는 부분이 뭐냐면 AI 지원을 포함시키자. 이거 AI 지원을 포함시키자라는 게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추경안에 들어왔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에서
중국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 딥시크라는 어떤 챗봇을 만들어 갖고 인공지능,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이런 인공지능 기업들이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AI 개발비를 예산을 포함시키자라고 하면서, 이거는 세계적 흐름이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재명 당대표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2월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굉장히 윤석열 헌재 변론이 13일 날 끝나요, 여러분들. 자, 이따가 그거는 좀 순서를 좀 말씀드릴 건데, 윤석열의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13일 날 끝나서 2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5월, 그러니까 내일이 가장 중요한 마은혁 재판관의 헌재 결정이 나오죠. 마은혁 재판관의 헌재 결정에 따라서 최상목이가 임명을 하냐 안 하냐, 그거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다루고요. 3일날, 즉 내일은 마은혁 재판관의 헌재 어떤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하는 날이고요. 이제 5일이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현재 국회에서 여러분들 내란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 일정을 쫙 알고, 요렇게 진행되구나, 저같이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3일날, 내일은 가장 중요한 최상목이 과연 마은혁 재판관의 헌재 결정을 준수하냐 아니냐, 그걸 지켜보는. 5일날 뭐가 있냐면, 국정조사, 지금 내란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얘네들이 국정조사 증인을 채택해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일 국조특위가 구치소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구치소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 내란 특검을 더욱더 이슈화시키기 위한 국회의 전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거나 김용현이 불러도 안 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알다시피 김용현이는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고 윤석열이는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날, 수요일이 되겠죠. 5일날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나가서 5일날 오전에는 동부구치소 가서 김용현이를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고, 오후에는 윤석열을 불러다 청문회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강제성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이 새끼들. 재밌겠지만 이건 안 나와요. 근데 왜 안 나올 거 뻔하잖아. 옛날에 공수처에도 출동 안 하는 윤석열인데, 국회의원들이 구치소를 간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올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의원들이 가야 되냐? 끝까지 내란 사건에 있어서 조사조차 받지 않는 김용현, 윤석열,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뻔히, 이게 강제성이 없거든요. 구치소에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갔다 그래갖고 깜빵에 있는 놈을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갖고, 앉아 이 새끼야, 앉아 이 새끼야, 제가 안 나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앉아 이 새끼야, 이런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안 나간다 그러면 못 나와서 어떤 현장 조사의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는 어떤 효과는 크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드디어 최상목이가 여러분들 내란 특검, 두 번째 내란 특검을 또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 최상목이는 내란 특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건 못 받아요. 그리고 최상목이가 믿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좀 죄송하지만 민주당이 조금 뭘 잘못했는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렸죠.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현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던 안 했던 한 방에 전원 탄핵을 시켰어야 돼요. 국무회의 참석을 했던 안 했던
한 방에 다 탄핵을 시키고 전부 차관 체제로 돌려버렸어야 돼요. 근데 왜 최상목이가 이렇게 내란 특검 지가 관련돼 있으니까 거부를 하면서 왜 버티냐? 민주당이 사실 최상목이를 탄핵을 못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여러분들에게는 뭐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지금이라도 최상목이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최상목을 탄핵시켜버리면요 다음이 누구냐면 이주호예요. 이주호. 다음이 이주호야. 다음이 이주호를 탄핵시키려면 또 한 달이 거의 넘어가면 탄핵안 발의하고 본회의 잡고 탄핵안 투표를 하고 통과시키고 그러면 윤석열 탄핵을 차라리 한 달을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최상목이를 탄핵시키면 이주호라는 뉴라이트 더 똥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또 탄핵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최상목이가 그걸 알고 버티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최상목이는 어떻게 그러면 처리하면 되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내일 최상목이가 마은혁 재판관을 어떻게 처리하냐를 보고 민주당이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일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현재 내란 특검 두 번째 내란 특검을 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뭘 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답을 드릴게요. 겉에서 보면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많이 복잡해졌어요. 최상목이가 내란 특검을 두 번째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럼 민주당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부권 행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난 건 아니죠. 국회에서 다시 재표결을 해서 200표가 넘어가면 내란 특검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지난번 첫 번째 내란 특검보다 지금의 내란 특검은 우리가 솔직히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봐도 이탈표가 더 줄어들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첫째, 윤석열은 이미 체포됐고 구속됐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형사재판에서는 윤석열이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군 수뇌부들도 전부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한편에서는 특검의 비효율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일단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 재의결 그러면 재의결 언제 할 것이냐 일단 투표를 해야 되잖아. 최상목이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넘어왔어. 그럼 넘어오면 민주당은 재표결을 한번 해봐야죠. 왜? 저것들이 또 내란 정당이라는 걸 또 전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쟤네들 내란 특검도 거부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윤석열 탄핵 내란 특검의 필요성을 알려줄 필요는 있죠. 저는 정무적 판단은 제가 잘하죠. 내란 특검은 요번에 만약에 제 의결에서 부결돼도요 한 번만 더 발의하면 돼요. 한 번만 더 발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재의결은 언제 할 수 있냐? 우원식 의장이 5일부터 9일까지 해외에 순방을 갑니다. 5일부터 9일까지 해외에 순방을 가서 왜 그러냐면 재의결을 할 때는 본회의를 열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어요. 그렇죠? 본회의를 열 권한은 국회의장에 있는데 의장이 5일부터 9일까지 해외 순방을 가기 때문에 일단은 5일부터 9일까지는 못 엽니다. 그러면 10일부터 11일은 이제 새해가 들어서도 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뭐 원내대표 저쪽도 권난동 대 그 박찬대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 대표 연설이니까 이재명 당대표랑 권영세가 하겠군요. 교섭단체 대표 뭐 누가 할지는 그 다음에 12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있어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빨리 재표결을 해봐야 17일이에요. 그렇죠? 제일 빨리 표결을 해봐야 17일 이후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부터 한 보름 후에나 재표결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하라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달력을 한번 볼게요.
17일이 월요일이에요. 그쵸? 17일이 월요일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19일 날 재표결을 한다고 만약에 합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특검법을 발의하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국회에다가 본회의에다가 올리면 본회의에서 150명이 과반 찬성을 하면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특검법. 왜 제가 한 번만 더 하라냐면 민주당이 이번에 2월 22 그러니까 셋째 주 그러니까 17일부터 22일 사이에 한 번만 더 내란 특검을 발의를 하면 사실 윤석열 탄핵 이후가 되죠. 이제 대선 기간이 되잖아.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17일 날 발의를 하든 19일 날 발의를 하든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최상목이한테 또 넘어가면 최상목이가 15일 끌 거 아니야. 최상목이가 15일 끌 때는 이미 윤석열이는 탄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걸어놓는 게 낫다는 거예요. 특검은 걸어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진짜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 정권 잡고 하면 돼. 정권 잡고 하면 돼요. 일단은 민주당이 이번에 저는 대법원장 추천 이런 거 하지 말고 세게 걸어놓고 윤석열 탄핵이 딱 끝나는 순간 사실 최상목이도 많은 혼돈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면 그때 뭐 자동 폐기가 되든가 대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정권 잡고 특검 발의하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라.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 군데에서 민주당 안에서도요 찬반 논란이 좀 있어요. 특검을 또 발의해야 된다 안 된다 좀 찬반 논란이 있는데 하나만 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에서 특검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미 윤석열이나 내란 주요 혐의자들이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발의한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겉으로 들을 때는 그럴싸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건 한쪽 면만 본 거예요. 왜 제가 꼭 특검을 해야 되냐면 보세요. 지금 경호처 수사의 대상에서 빠져 있죠. 아예 수사 자체를 못 하잖아요. 대통령실 수사 자체를 못 하고 있죠. 김건희 수사 자체를 못 하고 있죠. 그 밑에 대통령실 자체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요렇게 나가면 어떠냐면 지금 윤석열, 김능현 군인들 그 다음에 몇몇들 왜 내란 특검이 중요하냐? 검찰을 칠 수 있어요. 내란 특검에 왜 내란 특검이 통과되면 제일 벌벌 떨 놈들은 누구냐면 검찰입니다. 검찰은 수사망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어차피 뭐 벌써 기소되고 헛소리하지 말아라.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제가 볼 때는 100분의 1밖에 밝혀지지 않았다. 밝혀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민주당 한 번만 재표결해갖고 거부당하더라도 한 번만 더 특검을 발의해라. 그러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목이가 마은혁 재판관에 임명을 할 것이냐. 현재 요 말을 들으면 임명할 것 같아요. 헌재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겠다. 사법 절차를 존중하겠다. 요 얘기를 들으면 최상목이 스타일에서는 저는 임명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오히려 임명을 안 하고 버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 저는 최상목이가 임명할 가능성을 보냐면 왜 임명을 해야 되고 왜 임명을 안 하면 최상목이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왜 직무유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권난동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헌재가 헌재가 임명을 하라 그래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헌재의 결정을 불복하라는 거예요. 헌재의 결정을 불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헌재의 결정은요,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헌재의 결정은요, 그 결정은 모든 국가가 즉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시 이행의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헌재법 66조 2항은 헌재에 대한 헌재가 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헌재가 결국은 국회 측에 손을 들어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헌법재판관이 몇 명이에요? 9명이죠. 이거는 3권 분립에 의해서 대통령, 행정부, 즉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3명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입법, 그 다음에 국회가 입법부가 3명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 대법원장.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3명씩 해갖고 9명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제가 왜 권난동이나 만약에 최상목이가 내일 헌재에서 이거는 그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이거를 임명을 한다면 국가의 헌법의 최고 결정기구예요. 진짜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헌재는요, 그냥 저들이 지금 아무나 만만하게 공격하고 그러는데,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장 최상위에서 헌법을 결정을 하는 해석 결정기구예요. 그걸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나오더라도 윤석열은 방을 안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게예요. 그래서 만약에 헌재가 내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측이나 권한쟁의를 받아들여서 인용을 하게 되면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강제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거나 그러면요, 직무유기죄입니다. 직무유기죄가 되고, 결국은 뭐 탄핵 사유는 되지만 그거는 겁을 안 내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건 직무유기예요. 저는 최상목이가 저번에 2명 임명한 거는 참 잘했어요. 그나마. 근데 이 최상목이가 나는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나마 반반 정도로 보는데, 이게 늘공들이잖아. 그렇죠? 늘공. 관료들이거든요. 관료들은 법의 규정이나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보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관료들은 법 조항이나 이런 걸 굉장히 따져봅니다. 아, 인용됐다? 그러면 이거는 헌재 66조 2항에 따라서 강제력을 갖고 있다? 그런 거를 보면 임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8명이 심판을 하나 9명이 심판을 하나 그게 큰 영향이 있다라고 최상목이가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최상목이가 정말로 윤석열을 살리고 싶고 그랬다 그러면 지금의 2명도 임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권난동이가 저렇게 때를 쓰고 있죠. 여야 합의를, 최상목이가 마은혁은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 여야 합의를 했으니까 국회에서 표결해서 통과를 했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일단 내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구인 체제가 완전체로 갈 것이냐, 내일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국힘당에서는 권난동이가 최상목이가 헌재에서 인용 판결이 나와도 거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불안함을 보이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윤석열이가 13일 이달 2월 13일이면 8차 변론이 끝납니다. 원래는 5차 변론으로 사실 탄핵 심판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3번만 더 해달라 해서 이번 헌재에서 어차피 죽일 놈, 그러니까 사약 어차피 내릴 건데 마지막으로 저 사탕 몇 개만 좀 더 먹으면 안 될까요? 먹어 그래. 먹어 사탕. 그래갖고 사탕 한 3개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3일로 8차 변론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헌재의 8차 변론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4일날 5차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5차 변론일에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최고의 이슈일 거예요. 이때 군인들 다 나옵니다. 여인영 사령관, 뭐 방첩 사령관뿐만 아니라 그 특전사령관, 계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 체포, 국회 봉쇄 뭐 다 이 4일날 5차 변론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13일날 8차 변론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라는 걸 합니다. 평의. 즉 결정문을 쓰기 전에 이런 거는 좀 미흡했고 이거는 뭐 잘 됐고 이게 핵심 포인트고 뭐 해서 평의를 착수하게 돼서 제가 보면 평의를 착수를 이제 13일 이후에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헌재는 구인 체제로 가려고 할 테고 내일 뭐 인용될 확률이 많고 그래서 제가 왜 2월 말로 보냐면 13일 날 끝나는데 대부분 결정문을 2주 정도 써요. 그리고 딴 거보다도 이 사건은 간단 명료해요. 박근혜 탄핵 심판 같이 박근혜 때 탄핵 심판 같이 뭐 뇌물 여부 뭐 직권남용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딱 계엄령을 포고령과 계엄령이 맞냐, 계엄 상황이었냐, 그런 법률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2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월 말 안에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좀 저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는 분들은 3월 첫째 주 뭐 이렇게 보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3월 뭐 중순까지 보는데, 저는 이 사건을 평의나 결정문을 한 달 내내 쓴다? 저는 왜 2월 말 안에 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라면서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헌재가 이 사건을 오래 끌면 끌수록 지금 윤석열이나 대한민국의 전광훈 세력들이나 그우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헌재는 빨리 이 사건을 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헌재는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공격당하고 법원이 다 때려부셔놓고, 헌재는 이 사건을 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헌재는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 일정 2월. 네, 이재명 대표에게 포용, 연대, 실용주의,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화두예요. 집중적으로 이재명 포용해야 된다. 뭐 비명계에서 얘기를 하고, 뭐 시민사회에서는 또 연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책면에서는 우클릭을 좋게 얘기하면 실용주의예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우클릭이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가만 생각해봤어. 야, 우클릭을 좀 순화하면 실용주의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클릭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당의 이념이나 그런 것들을 저버릴 수 있는, 자칫하면 이념의 용어잖아. 우클릭은 이념의 용어잖아. 그래서 실용주의다, 우리가 그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먼저 최근에 1월 31일 마지막 날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되게 흐뭇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의 리더십을,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달라. 그리고 거기에 무슨 친명 1극 체제니 뭐 이런 소리들이 그 이후에 비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간 이유는 여러분들 그냥 뻔히 다 알죠. 사실상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사실 조기 대선 국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거룩한 제가 얘기했던 계보를 이어서 민주진영이 총 단결을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친노 친문 세력들이 사실상 비명계에서 선두에 서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만나서 사실상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좋은 사이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는 정부다. 이재명은. 그래서 민주당의 전통성을 이어간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막 언론에서 그 다음부터 뭐 이재명 앞에 놓인 숙제, 뭐 연대와 포용 어디까지 해야 되나? 거기에 뭐 김경수 지사가 크게 하나가 돼야 이긴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죠. 크게 하나가 돼야 돼서 이긴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비판적 시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첫째, 지금요 우리 비명계 저도 통합을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드럽고 치사해도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비명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죠. 갑자기 비명계들이 나와갖고 뜬금없이 윤석열이가 지금 탄핵됐어요? 윤석열이가 탄핵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갈등을 부추기면 누가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까? 그쵸? 아니 지금 윤석열이가 탄핵도 되지 않았는데 비명계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응원하면서 내란 사범들 끝까지 처단해야 되고 끝까지 탄핵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뜬금없이 벌써부터 지네들은 비명계는 벌써 대선 체제로 갇혀갖고 이재명한테 사실상 포용해달라. 이 자체가 여러분들 김경수 지사 사람 좋은 분이에요. 사람 좋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김경수 지사가 이런 말을 하면요 당내 갈등이 돼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지금이 비명계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포용해달라, 우리 좀 껴안아달라, 통합해달라 이거 얘기할 때입니까? 내란 특검은 최상목에 의해서 계속 거부권이 남발돼갖고 내란 특검 하나 통과가 되지 않고 김건희 특검 하나 통과되지 않는 최상병 특검 하나 통과되지 않는 이런 시점에 지금 통합해달라. 지네들끼리 벌써 대선이에요? 저는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민주 진영은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 탄핵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는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된 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이런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재명 당대표가 심사숙고해서 더 넓은 행보와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왜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냐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지난 비명계 여러분들 저한테 안 좋은 마음 있었으면 툴툴 털고 함께 갑시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 나홀로 대권 행보 집중 포화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비명계가 포용해달라, 연대해달라, 외환확장해라고 해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즉각적으로 포용하겠다, 연대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재명 나홀로 대권 행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응?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포용해달라, 연대해달라, 통합해달라.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못합니다. 모든 언론에서 이재명 벌써부터 나홀로 대권 행보 다 때려요. 응?
지금은 탄핵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오늘 제목이 하지만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들은 몇몇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낙연, 그렇죠? 이낙연을 우리가 나가라고 했나요? 지가 새로운 정당 만들어갖고 지가 반명 선언하고 나가갖고 지가 민주당 박차고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박용진 이런 애들 허구한 날 배지 달고 조선일보 민주당만 까면 조선일보에서 받아쓰게 해주던 이런 박용진, 그 다음에 양기대, 전병현, 저는 이런 애들이요. 나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애들을 민주당에 들어오게 하면 그게 통합입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통합은요, 정말 민주당에 남아서 사랑하고 정권을 국힘당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을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들 받아갖고 같이 가자 하면 그게 같이 가집니까? 저는 주둥이로만 통합, 물론 김경수 이런 분들 다 같이 가야 돼요. 조국, 김경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욕을 하고 있지만 뭐 김동연, 김두관 이런 분들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정말 다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을 하려고 그래도 탄핵 이후에 해라. 그리고 같이 가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이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느끼잖아요. 나이 먹고 하면서. 이런 놈들 받아주면요 또 뒤통수 치고요 또 뒤에서 이재명 당대표 죽이려고 하고요, 세력 만들고요, 목소리 커지면 뒤에서 등에 칼 꽂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랑 시민사회에다가 한마디만 좀 할게요. 저는 왜 이런 게 보여서 혹시 저는 여러분들 조국혁신당 좋아합니다. 뭐 다른 뭐 진보당도 좋아합니다. 저는 국힘당만 아니면 언제든지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범야권에 내란 종식 원탁 회의를 하자. 내란 종식 원탁 회의를 하자. 그 이유가 민주당이 우클릭을 너무 한다. 민주당이 너무 우클릭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나 시민사회들이 같이 모여서 내란 세력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민주헌정 수호 연합을 구성해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하자. 그럴듯하지. 조국혁신당 하나만 물어봅시다. 민주당이 우클릭하면 국힘당 찍을 거야? 이 사람들아, 지금은 전쟁이야. 원탁회의 같은 거 한가할 시간이 아니야. 그냥 범민주에서 나오는 국힘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에다가 표를 몰아주면 돼. 응? 물론 조국혁신당도 공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당연히 하려 그러겠지. 근데 원탁회의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안 들어주면 후보 낼 거야 또? 내가 이래서 우리나라의 군소정당들 저는 응원해요. 전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엇이냐, 원내 교섭단체의 정당이 한 4개 정도 되고, 그래갖고 국회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싸우고 밤새면서 토론하는 그런 문화,
저는 이 양당 체제에서도 비판해요. 속으로. 단 대한민국의 원내 교섭단체가 3개 4개 나올라 그러면 국힘당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힘당을 없애지 않고는 절대 대한민국은 양당 체제가 극복이 안 돼요. 국힘당을 없애야만 민주당이 보수정당이 되고 진보당 같은 더 왼쪽에 있는 정당, 조국혁신당 같은 민주당과 좀 같은 비슷한 선상에 있는 정당, 조금 더 우측에 있는 민주진보정당 다양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은 항상 착각해요. 국힘당은 아무리 떠들어 제가 입진보 극좌 뭐 이런 말들을 할 때 왜 그들을 비판하냐면 국힘당이랑은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만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게 심상정이에요. 그쵸? 심상정이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국힘당을 죽여야지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가 사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국힘당과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싸워주고 그러면 들어주니까. 응?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이라는 정당들이 왜 민주당은 진보 아니야? 민주당은 진보정당 아니야? 니네가 얘기할 때? 왜 민주당만 권력을 잡으면 미친 것들이 국힘당과 손을 잡고 민주당을 공격하냐 이거지. 응? 난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민주당이 우클릭을 할 우려가 있어서 시민사회와 내란 세력 심판하는 모든 세력들 개판됩니다. 응? 시민사회 단체들 모아놓고 정치인들 모아놓고 원탁회의하면 잘 돌아갈 것 같지? 야, 시작도 못한다. 응? 내가 시민사회 대표들 모여갖고 회의하는 거 내가 한두 번 가봤겠어? 시작도 못한다. 시작. 응? 제일 먼저 양당 기득권 비판하는 극좌 애들 떠들지. 민주당 우클릭 한다고 여러분들 시민사회 연석회의 뭐 이런 시민단체들과 정치인들 모이면 여러분들 회의가 잘 될 것 같죠? 민주당만 2시간 욕하고 끝나요.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왜 민주당을 욕하 여기가 민주당 욕하는 자리냐고 옛날에 한번 그러고 그 다음부터 안 나갔어요. 안 그럴 것 같지? 시민사회 대표라는 사람들 다 모이면 다 한 자락 까는 사람들이야. 응? 자기가 무슨요 5.18 때 어디 있었고 6.29 때 87항쟁 때 뭐하던 사람이고 화려해. 전적 화려해. 근데 결론은 뭐야? 민주당만 욕하다가 진짜야. 전부 자기가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했고 그런 민주당이 국힘당과 양당 기득권을 만드는 바람에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야 그럼 국힘당을 없애야지 왜 민주당한테 지랄을 하냐? 안 그래요? 국힘당한테 지랄해갖고 없앨 생 민주 시민 사회 연대를 나는 국힘당 없애는 방향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야지 왜 민주당한테 2시간 동안 욕을 하냐고. 응? 나는 이런 거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해요. 조국혁신당의 시작도 정말 3년은 너무 길다. 조국 장관님 너무 억울하게 지금 또 감옥에 가 계시는데 범야권이라고 얘기하면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국힘당한테 정권 안 뺏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당에 힘을 실어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난 진정한 범야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입으로만 범야권이라고 하지 말고 진정한 범야권은 국민의 힘으로부터 권력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 더럽고 치사하고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권력을 뺏어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응?
저는 이렇게 말만 거창한 모든 시민 민주 세력들이 모여갖고 원탁회의를 하자. 지분 달라는 겁니다. 지분. 그 다음에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낙연, 박용진, 양기대, 전병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들 있죠. 나가면서 진짜 악담을 퍼붓고 나갔던 인간들. 이런 애들이 민주당 들어오면 걔네 그게 통합인가요?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응? 이낙연이 민주당에 복귀하면 그게 통합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요. 응? 그건 통합이 아니라 또다시 민주당이 맑은 물에 흙탕물을 끼얹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진짜 이재명 당대표의 목숨의 대가로 만든 민주당입니다.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남겼던 이재명이 만든 지금의 민주당이에요. 지금의 민주당이니까 윤석열 탄핵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냥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1극 체제 아니에요. 저런 수박 새끼들이 첫째 이재명 당대표를 2023년 9월에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 체포동의안에 국회에서 동의를 하면서 정치적인 사망을 시키려다가 그 유창훈 판사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살아나간 게 정치적인 생명을 걸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테러를 당하면서 자칫하면 진짜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의 1극 체제 수박들이 만든 겁니다.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이제는 지키고 싶다,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친명이라는 조직이 생긴 거예요. 진짜 민주당이 지금 같은 전투력을 가지고 수박 없는 민주당이었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친문이든 친노든 비명이든 잘 싸우고 이재명 당대표에 때로는 반대를 하지만 민주당다운 패기를 보여주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친명에 와 열광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쵸? 모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21대부터 지금 같은 전투력을 가지고 쌓았다 그러면 이 사람도 장점이 있다, 저 사람도 장점이 있다, 굳이 우리가 계파를 따져가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잠바만 파란색이기 때문에 수박이라는 말을 쓴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오늘 1번 이재명 당대표 앞에 포용, 연대, 실용주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다, 너가 대통령 후보 나갈 사람이니까 네가 우리한테 다 양보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쵸? 무조건 이재명 당대표한테 이재명이 포용해라, 이재명이 다른 데랑 연대해라, 이재명이 우클릭하고 실용주의로 가라.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들이 생각해도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고 차기 수권 정당의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협조를 해야지, 이 사람들아. 이재명 당대표님이 무슨 포로도 아니고, 너 대통령 되고 싶으면 우리한테 잘 보여. 너 대통령 되고 싶으면 우리랑 연대해야 돼. 양아치 깡패 새끼들이랑 하는 짓이에요. 응? 잘못은 니네가 있잖아. 사과를 이재명이 할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난 민주당답지 않은 의정 생활을 하고 민주당답지 않은 전투력을 보였기 때문에 당원들로부터 경선에서 다 깨진 거 아니야. 진짜 이런 것만 보면 첫 번째 정리할게요. 연대랑 포용을 해라. 탄핵 이후에 얘기가 나와야 돼요. 사실상 비명계는 벌써부터 지네끼리 권력 투쟁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 뻔하니까 우리한테 손을 벌려라. 그래,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들 좀 차려요. 지금 탄핵에 집중해야 되는데 헌재가 서부지법이 사실 때려 부서지고 공격당하고 헌재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대선 준비하고 있어요. 타이밍이 안 좋아요. 그 대신 무조건 저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받아쳐야 되냐, 비명계가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지자들이 비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나 여러분들 같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런 비명계를 공격을 하는 건 이상이 없어요. 당원들이 비판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는 친명계, 특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그 다음에 좀 친명에서 말이 좀 세신 분들, 진짜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자중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명계가 아무리 시부리고 자극한다고 맞받아 치지 마세요. 떠들도록 놔둬요. 그냥 만약에 비명계에서 누가 한마디 한다, 그래서 친명계,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친명계인데 받아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면 계속 언론은 좋다고 친명계 뭐 반격 나서서 비명계 뭐 다시 뭐 전열 수습하자, 친명계 반격 나,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윤석열 탄핵 딱 되는 순간 대선이 60일밖에 없어요. 그쵸? 대선 60일밖에 없어요. 친명 비명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니야. 그냥 할 말은 많겠죠. 할 말은 많겠죠. 친명계 의원들 여태까지 어떻게 우리가 당을 이끌어오고 윤석열 탄핵까지 어떻게 싸웠는데 아마 할 말 많으시겠죠. 이해하지만 비명계가 얘기하는 거에 대꾸하지 말아라. 그럼 뭐하러 대꾸합니까? 그게 다 이재명 당대표한테 다 부메랑으로 날라온다. 자기는 사이다 발언했다 그래갖고 구독자 유튜브에서 늘고 인기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친명계라고 하는 좌장들이 입을 조심해야 돼. 뭐하러 싸워? 비명계 니들 원래 비명계니까 원래 밖에서 시부리면 냅두고 그냥 무시하고, 친명계와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 준비를 소관해서 알차게 내실 있게 하면 돼. 여러분들은 비판해도 되지. 그쵸?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비판해도 되지. 우리가 이낙연 비판하고 박용진 저것들은 다시는 민주당 어신도 못하게 해야 되고, 전병헌이나 저런 인간들 여러 지지자가 비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발 배지단 어떤 민주당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원외위원장들 굳이 비명계 자극해갖고 또 한마디 떠들면 조중동이 또 대석 투표해주고, 요런 건 좀 자중해라. 그 다음에 2번 할게요. 2번하고 이번 중요한 거니까 3번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봤어요. 검찰이 어떻게 지금 수사를 하나 계속 지켜봤거든요.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검찰이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치고 있죠. 경찰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 체포조에 국수본 지휘부가 연결됐다. 그래갖고 경찰을 치고 있습니다. 국수본도 여러분, 국가수사본부도 경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 요거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란 수사의 주도권을 1차 경찰에 분풀이한다. 아닙니다.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검찰이 유치하다고 해서 이미 내란 사건의 수사가 기소까지 되고 다 검찰이 군인 주요 종사자들 다 조졌는데, 자기네들이 경찰이 내란 수사권이 있고 공조를 공수처하겠다라고 뒤늦게 검찰이 국수본을 정조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페이크예요. 지금 진짜로 검찰이
왜 경찰과 마찰을 붙냐면요. 지금 경찰이 계속 김성훈이랑 이광우 영장을 치죠. 검찰은 이게 불편한 겁니다. 제가 심층 분석을 하면서 오늘 계속 분석을 했더니 왜 검찰이 갑자기 경찰을 치지? 왜 갑자기 검찰이 경찰을 칠까? 아, 검찰은 항상 자기네들이 불편하면 거기를 치거든요. 김성훈과 이광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 번째 반려를 했어요. 첫 번째 영장 반려를 할 때는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은 이미 체포가 됐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앞으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를 했어요. 그 다음에 1월 24일 날 증거인멸과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범죄 사실을 추가해서 또 영장을 했는데 또 기각했어요. 뭘까? 고민을 막 했죠. 검찰이 왜 딴 새끼들은 다 구속영장 사전에 치고는 왜 김성훈과 이광우만 계속 기각할까? 찾았습니다. 김성훈을 왜 이광우로 하냐면요. 비와폰의 서버를 얘네들을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요. 얘네들이 구속되면 경찰이 용산에 서버를 확보를 하잖아. 용산에 비와폰 서버를 확보하면 거기 검찰이 걸려있단 말이야. 검찰의 치부가 용산 비와폰 서버에 있단 말이야.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경찰의 손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쵸? 내가 왜 그럴까를 계속 본 거야. 딴 때 같으면 이게 영장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서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비와폰 목소리뿐만 아니라 검찰 누군가와 윤석열이가 통화했던 그 서버에 녹음이 있겠구나. 야, 그래서 김성훈, 이광우만큼은 검찰이 기각을 시키는구나.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쵸? 왜 그러면 경찰이 대통령실 비와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랬잖아. 여태까지 경찰이 계속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여기는 군사비밀보호구역이다라고 못 들어가게 했잖아. 그럼 뭘까? 이 사건에서 유일한 조직이 수사받지 않는 조직이 검찰이야. 그렇잖아. 지금 군대 다 잡혀갔죠. 대통령실도 털리고 있죠. 일부는. 거기에 국무위원들도 조사 피의자로 입건됐죠. 경찰도 국수본 수사받죠. 유일하게 지금 수사받지 않는 데가 어디야? 검찰이야. 근데 검찰은 지금 이 사건의 주도권을 이미 뺏겼었어. 그래서 검찰이 끝까지 기소는 했어. 그래서 검찰은 공을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을 포토라인 또는 윤석열을 어떤 조사하면서 사실 자기네들이 어그로를 끌라고 했어. 야, 길다. 세 줄 이상 쓰지 마라. 그랬는데 또한 친구들, 검찰만큼 조사받지 않는 인간들이 내가 보면 김성훈과 이광우야. 누가 봐도 김성훈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관총을 메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아. 왜? 김성훈, 이광우가 딸려 들어가면 바로 그 다음 타켓은 경찰이 용산의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거든. 그러면 용산의 서버 압수수색을 저지할 사람이 없잖아. 그쵸? 여러분은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그쵸? 검찰이 숨기고 싶은 것은 용산의 비와폰 서버입니다. 근데 마침 경찰이 용산의 비와폰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고 김성훈, 이광우로 구속영장을 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시키는 거예요. 계속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종결짓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 잔액에는 그래서 검찰이 갑자기 군인들 사건으로 확대를 합니다. 지금은 전부 별자리들만 잡았잖아요. 현장 지휘관들까지 이제 피의자로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특검이 딱 출범하면 아직 여러분 왜 특검이 필요하냐면 내란 친위 쿠데타는요 100가지 중에 10개도 수사 안 했어요. 아직 건드리지 않은 뒤에서 내란을 지휘하고 부추겼던 인간들이 훨씬 많아요. 숨어있는 놈들 훨씬 많아요. 그쵸? 안 가도 압수수색 못했죠. 정진석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자체를 압수수색을 못했죠. 경호처 압수수색 못했죠. 왜 못했을까?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안가 이쪽은 비화폰 또는 거기에 서버 국무회의 거기에 어떤 글들 자료 여기에는 검찰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검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죠? 검찰이 김성훈, 이광호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정답은 비화폰의 서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까지 잠깐 녹화. 그래서 검찰이 김성훈과 이광호의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이유는 서버가 있지만 그 서버가 왜 중요하냐면 김건희가 비화폰을 썼기 때문에 김건희는 여태까지 그 비화폰으로 수많은 검사들과 통화를 했을 거예요. 법무부 장관 또는 누구와. 그래서 김건희 비화폰 속에 서버에 저장된 검찰들의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민감한 검찰이기 때문에 용산의 서버에 압수수색을 절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가 비화폰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김건희가 그 비화폰으로 누구랑 가장 많이 통화를 했겠어요? 중앙지검장 이창수 또는 심우정 또는 실무자들. 그 당시에 김건희를 이번 내란 사건 전부터 김건희를 수사하러 왔던 검사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산 비화폰 서버에는 수많은 검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용산의 서버만큼은 비화폰 서버만큼은 검찰이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세 번째, 이 뉴스가 갑자기 나와요. 윤석열과 석동현이 시민청년 변호인단을 모집한다.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2의 서부지검 폭동을 기획하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권난동, 권영세 이런 애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느낌이 와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건데 내일 권난동과 권영세가 접견을 한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윤석열로 대선 치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번 사실상 윤석열은 탄핵을 지금 받아들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윤석열도 법률가고 석동현이나 얘네들도 야 이거 탄핵 심판에서는 이길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윤석열과 선긋지 않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 선거운동이에요 이거. 왜 사전 선거운동이냐면 20, 30대 젊은 청년 변호인단이라는 이름은 청년 변호인단인데 일베들과 사실상 백골단 이런 새끼들을 모집해갖고 대선에 써먹겠다는 겁니다. 그쵸? 아니 대선에 얘네들을 대선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얘네들이 대선 조직으로 청년들이 모여들면 대통령은 원래 대선에 개입할 수 없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대놓고 윤석열 청년 변호인단이 윤석열이 탄핵 딱 되는 순간 국힘당에서 가장 정광훈이 노년층을 잡고 있고 청년 변호인단으로 해갖고 지네가 제 대선 후보를 지네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오세훈이, 안철수, 뭐 유승민 얘네들이 다 나오고 김문수 뭐 나와도 결국은 정광훈 집단과 시민 청년 변호인단이 주도를 해서 대선 후보들을 자기네들이 뽑겠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정상적인 대선이면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윤석열과 선긋기를 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먼저 청년들, 자기네들이 가장 약한 청년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해갖고 2030에 외연확장을 하고 정광훈을 중심으로 해갖고 극우 지지층들을 결집을 시켜갖고 선거를 치러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내란 엄청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난동이가 원내대표를 하고 권영세가 당대표를 하는 겁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권난동이의 말을 보면 보여요. 헌재 결정 무시하라. 최상목이한테 헌재 결정 무시하라 그러잖아. 결국은 헌재에서 윤석열이가 탄핵돼도 우리는 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을 살리려 그러면 우리가 정권 다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죠. 그쵸?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권을 또 다시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청년 변호인단, 정광훈 세력들이 함께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던 말든 어차피 윤석열이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라고 생각해서 구치소까지 찾아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동원 의원이가 이런 얘기예요. 헌재에 맞서서 거룩한 싸움, 겉으로는 헌재에 맞선다는 것, 헌재에 맞서기 위해서 청년 변호인단을 모집하는 것 같지만 이미 윤석열은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을 포기하고 대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쵸? 대선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헌재 탄핵 심판을 저 따위로 변호인단이랑 할 리가 없잖아. 누가 봐도 저거는 더맨더머도 아니고 말맞은 헌재에 맞서서 청년 변호인단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대선에 청년 조직들을 모집을 해서 정광훈 세력과 2030, 6070들 합류시키는 청년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젠더 갈라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조직이에요, 이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변호인단은 법률상 변호사는 아니지만 윤석열을 돕겠다는 일반 시민과 청년들이 전국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전국에서. 대선은 전국 싸움이잖아. 전국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윤석열을 돕겠다는, 대선에서 지면 윤석열이 감옥 간다. 대선에서 지면 윤석열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당한다. 라고 하면서 반 이재명 연대와 얘네들은 이번에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윤석열 살리려면 국힘당이 정권 잡아야 된다. 이 프레임으로 대선 100% 치릅니다. 탄핵된 다음에 선긋기 안 해요. 왜? 시간이 없어요.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장외 여론전을 한다고 하면서 헌재를 비판하면서 장애 여론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지층 결집을 2030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광훈으로 부족하니까. 응? 정광훈 플러스 2030 극우들을 모아갖고 실질적으로 대선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흔적들이 나오냐면 입으로는 권선동이나 권영세가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았는데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계속 이재명을 공격하잖아. 조기 대선 분위기 조장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걱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를 공격하는 겁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선에 이겨야 된다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헌재에서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도 우리가 대선을 이기면 똑바로 잡을 수 있다. 국힘당 지지층 결집.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라도 이게 바로 대선 프레임이에요. 자네들은 누구나 여러분들 잘 봐요. 뭐 정치 평론가,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국힘당이 언제 윤석열과 선긋기에 나서냐, 그게 관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못 본 거예요. 이번 선거는 시키면 시킨 대로 서부지법도 때려부시는 이런 활동적이고 행동력 있는 조직이 선거 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법원을 때려부시는 이런 행동력이 있고 조직적인 놈들이 대선에서 전국에서 띄워준다 그러면 해볼 만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헌재가 어떤 윤석열 판결에 탄핵을 하더라도 우리는 헌재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친하다. 뭐 줄줄이 엮여 있다.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 윤석열과 엮여 9명 중에 8명이 서울대예요. 대부분 법대예요. 그렇게 하면 윤석열과 엮여 있는 게 8명이에요. 한 명 빼고 전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서울대예요. 응? 여러분들 이거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이상하잖아. 무슨 청년 변호인단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 석동현과 이 윤석열 세력들은 진짜 변호는 정권을 자기네들이 뺏기지 않아갖고 사면받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국힘당의 어떤 일명 반윤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자기네들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래 죽고 저래 죽을 바에는 친윤 성향의 정광훈과 2030 이 극우들에게 지지받는 대통령 후보를 내밀어서 또 한 번 대선에서 난장판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대선은 유세 중에 폭력 사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쵸? 저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까지 때려부시는 놈들이기 때문에 2030 할 것 없이 대선장을 사실상 난장판으로 만들고 다니는 겁니다. 응? 그렇죠. 내란을 유도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내란으로 이끌어서 이재명 민주당이 되면 공산당이 들어선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중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일리가 있죠. 석동현이는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의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대선 준비하는 거예요. 석동현이도 법률가 아닙니까? 윤석열 살리는 길은 국힘당이 또 정권 잡고 사면받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변호인단이라고 하면서 전국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조기 대선 때 써먹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돼요. 저런 일베와 청년 조직이라고 하면서 물론 비정상적인 인간들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거기에 정광훈과 일부 기독교 세력들이 이재명 악마화에 앞장서고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 일부 개신교의 종교가 이번에 선거에 엄청나게 투입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서 민주 파출소를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짜 뉴스의 생산지는 대부분 기독교, 개신교 이런 사이트 단톡방에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준석 역할이 큰 거예요. 이준석이가 완주를 해야 돼요. 이준석이가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 쟤네들이 얘기하는 청년 변호인단이나 저런 조직들이 국힘당에 쓸려가지 않아요. 이상하잖아. 청년 변호인단, 지금 국힘당을 지지하는 청년 변호인단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서북 청년단이나 서부지법 때려 부신 그런 이미지밖에 생각 안 나와서, 사실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2030의 국힘당의 극우들 지지하는 애들은 사실 불편한 존재인데 얘네들을 뜬금없이 모집한다는 거야. 아, 조직적으로 여론전, 2030이 이번엔 폭력적인 행사나 그런 것들을 보다는 이 2030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60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2030 애들 얼마나 SNS 이런 거 빨리 합니까? 또 다른 시발단을 만드는 것이다. 댓글 조작팀. 그렇죠? 저는 겉으로는 국민 변호인단이라고 읽고 쓰고 뒤에서는 2030의 전국적인 댓글 조작단과 전국적인 SNS 단을 만드는 것이다. 대선 부대다. 대선 부대. 그쵸? 이건 대선 부대다. 말도 안 되잖아. 권선동이가 원내대표고 권영세가 당대표인데 윤석열 탄핵 심판은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길어야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청년 변호인단을 이제 와서 말 같지도 않은 전국 조직을 만들고, 이상하다. 이거는 조기 대선 준비를, 윤석열 살리는 길은 정권을 이제 민주당에 안 넘겨주는 거라고 얘네들이 판단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이제 더 이상 폭력은 안 통하니까 2030 애들 엄청 빠르잖아. 이거 얘네들을 전국적으로 댓글단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좀 하나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계엄령 친위 쿠데타, 이거 이제 헌정 질서를 파괴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근데 여기에 국힘당을 편들면서 기사를 쓰는 언론인들 일부, 그리고 처벌받지 않는 분명한 가담자들이 있습니다. 마은영 얘기 좀 거의 40분 전으로 가면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처벌받지 않는 놈들이 분명히 존재할 테고, 내란 친위 쿠데타에, 그 다음에 처벌받지 않는 내란을 옹호한 자들 있잖아요. 저는 이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역사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진보가 늘 너그럽고 마음씨 좋다 이러면서 제가 실망하는 게,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검찰의 어떤 그 이제 재판에 주목하자, 끝까지 발본색 권해야 됩니다. 이 내란에 종사했던, 조금이라도 협력했던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정권 잡고 끝까지 특검을 통해서 다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은 반복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처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반민족 특위에서 5.18을 처단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반민특위에서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민족의 반역자들이 결국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재 정부를 세우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안에 쥐고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켜도 처단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과제 중에 위기이자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도전받는 위기였지만 이 위기를 발판으로 절대 선을 넘지 못하게 사실 이 친위 쿠데타는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가 했던 짓이잖아요. 자기네 정적들을 제거하고 암살을 하고 선거를 부정으로 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이 윤석열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들 있잖아. 이것들 가만두면 안 돼요. 특검에서 반드시 내란 동조 혐의로 권선동, 추경호, 권영세, 나경원 그 앞에 갔던 44명들 전부 저는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21세기 새로운 도약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무슨 용가리 톰뼈도 아니고 헌법 파괴한 민주주의를 파괴한 계엄령을 두둔하고 쿠데타를 두둔하는 이런 놈들을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힘당 같은 반역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힘당은 민주주의의 반역자들이에요. 서부지법을 때려부셔도 부실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도 야당 탓을 합니다. 이 반역의 역사를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반역자들을 처단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반역을 모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좀 상식적으로 조금만 좀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제가 도란프가 지금 오늘 2일자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를 때려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태까지 만약에 미국에게 물건을 가져갈 때 뭐 무관세, 그러니까 돈 없이 그냥 미국에 물건을 들어갔는데 야 너희들 뭐 100만 불짜리 갖고 오면 25% 25만 불 내 이거예요. 돈 내고 물건 들어오라 이거야. 관세. 근데 이제 중국에게는 1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들으세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접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것은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러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누구냐? 뭐 대한민국 기업들이 왜 긴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도란프 정부 1기 때 중국을 대중 압박 정책으로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거를 관세 폭탄을 매겼었죠.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게는 엄청난 관세를 매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부분 여러분들 공장이 다 중국에 있었잖아. 글로벌하게 전국에 해외에 있던 지금 왜 중국이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왔냐면
도란프 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사실상 다 망하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전 세계에서 공장들이 중국에 몰려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막 좋아지면서 미국을 따라잡잖아. 그러니까 도란프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야, 중국에서 물건 들어올 때 관세 세게 매겨.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 공장이 있는 메리트가 없어졌죠. 그래서 다 어디로 철수했다? 멕시코로 철수했던 거야. 특히 대한민국이 LG 가전 만드는데, 삼성 가전 만드는 전부 중국에 있던 공장을 빼갖고,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대부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다가 전부 이주를 했던 거야. 바로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인건비는 싸니까. 그래갖고 중국에 있던 공장을 LG나 삼성이나 현대나 기아나 러시아 다 빼갖고 멕시코에다 한 거야. 그래서 멕시코에서 만들어갖고 그냥 바로 이렇게 미국에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매겨버린 거지. 그럼 가장 당황할 게 누구야? 가전제품을 만드는 LG, 가전제품을 만드는 삼성, 자동차를 만드는 기아, 현대. 엄청나게 당황한 거지. 그건 무슨 말이야? 멕시코도 이제는 안 돼요.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세요.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중국만 견제했는데, 앞으로는 멕시코도 안 돼요. 미국에다가 직접 지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어떤 삼성, LG의 어떤 가전제품 만드는, LG가 멕시코에다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건조기, 그 다음에 LG는 백색 가전, 그리고 기아는 뭐 K5 뭐 이런 소형 중소형 차들 이런 공장을 지었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메리트가 없어져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주판을 튕기겠지. 야, 멕시코에서 관세를 막고 가는 게 낫냐, 아니면 이 관세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미국의 어떤 펜실베이니아나 뭐 어디 좀 땅들이 많이 있는 거기에다가 그냥 공장을 짓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거를 이제 주판을 굴리는 거지. 왜 그러냐면 어떤 대규모 공장을 짓고 가전제품을 만들려면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하려면 1년 정도는 아무리 빨라도 걸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트럼프의 인식을 좀 봐야 돼요. 트럼프는 항상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돈 안 내는 부자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쟤네들은 우리 미국 군대가 있는데도 우리 돈을 내면서 왜 우리가 한국을 지켜줘야 되냐? 그게 이제 주한미 방위부 문제고,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직격탄이 반도체나 전기차. 바이든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 미국에다가 전기 배터리 공장을 짓고 그러면 대한민국 자동차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2024년 대미 무역 흑자가 550억 불을 넘었어요. 최대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어. 그럼 도란프가 볼 거 아니야. 올해도 550억 불을 삥 뜯겼어요, 대한민국에.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미국을 상대로 돈 많이 버니까 너 돈 뺏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배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없애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모든 공장을 미국에 가갖고 투자를 해야 돼.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 그럼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어떤 공장들이나 그런 것까지 전부 미국으로 가야 돼.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은 WTO에다가 도란프의 어떤 이 관세가 제소를 하겠다, 불공정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되면서 관세 전쟁의 포문이 열렸다라고 봐도 되고, 근데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벌써부터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도란프와 회담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최상무기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도란프와 며칠 날 통화 한번 하려고 그 계획을 잡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발빠르게 도란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아시아의 일본과 또는 대한민국의 관세 또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무역을 제재하려고 그럴지 수출을 제재하려고 그럴지. 왜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사실 그 주력 상품이 반도체 또는 자동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최상목이는 도란프랑 통화를 하고 싶어도 통화도 못하고, 통화하면 딴 나라 애들이랑 통화하고 있고, The line is busy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인가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반도체법 직접 토론하자. 반도체법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자. 이 반도체법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에서 이제 산업 연구 R&D, 윤석열 정부에서 R&D 연구개발비를 대폭 삭감을 하고 사실상 미래의 성장인 연구개발비를 줄여버렸잖아요. 지금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R&D, 즉 반도체나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은 주 52시간 이 근무에서 제외시키자.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이라고 그래갖고 이그젬션 예외로 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동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만든 건데 이거 노동계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취할 필요도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뭐 굳이 노동계랑 부딪히면서 주요 52시간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고, 얼마든지 현행법에서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블루 칼라가 아닌 화이트 칼라는 얼마든지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하는데, 제가 보면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연구개발비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 진짜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굳이 52시간을 예외 조항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들에게면은 한다는 거는 그건 재계의 목소리를 이재명 당대표가 굳이 저는 이거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클릭이 아니에요. 잃는 게 더 많아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왜 그러면 이게 연쇄 효과가 있거든요. R&D 연구개발에 52시간 이 근로시간이 깨져버리면 다른 분야도 이게 여러분들 퍼져 나가잖아요. 어떻게 만든 노동시간 단축이었는데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계속 퍼지기 때문에 굳이 노동계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를 수용해 줄 일은 없어요. 그 대신 예산을 국가에서 반도체에 어떤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정부 지원, 재정 지원을, 이거는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확률이 크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먼저 때린 거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해갖고, 왜 각 옆에 있는데 멕시코랑 캐나다에다가 때렸지? 예, 그런 이유가 있었다. 공장들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막 갖다가 지어버렸거든요. 그때는 도란프 일기 때는 중국 견제가 최고 목표였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전부 옮기게끔 하는 게 목표였는데, 미국으로 올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들이,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전부 멕시코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까지 관세를 날려버리니까 그렇게 한 거고. 왜 그러면 캐나다는 왜 그랬냐? 미국이 캐나다에는 광물이나 자원이 꽤 많아요. 석유도 있고. 그래서 캐나다에도 어떤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일요일 주말 심층 분석은 나름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제가 뭐
예측, 심층 분석, 검찰 이런 거 정치적인 것들, 그다음에 어떤 내란 친위 쿠데타는 끝까지 저는 발본색원을 하는 게 진짜 내란의 진압이다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했는데 처벌받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우리는 늘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국회의원들이, 난 이번에 내란 어떤 저런 계엄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 내란에 있어서 굉장한 군대를 동원해서 잘못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법적으로 구속되고 처벌을 받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합리화시키고 선동하고 이런 국회의원들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이런 국회의원들도 아무리 자기가 국민의 대의기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배지를 달고 있지만, 잘못된 반헌법적인 일들에 동조했던 세력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공수처를 정말로 강화하고, 공수처장도 강단 있는 사람을, 최강욱 같은 사람들 공수처장 딱 시켜봐갖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거든요. 저는 반드시 지금의 미쳐 날뛰는 국힘당 이 내란 진동 세력들과 정광훈이 이런 애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